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정말 놀라운 실화입니다. 1970년 런던의 한 은행에서 벌어진 일인데요. 한국인 한 명이 500원짜리 지폐 하나로 200억 원 계약을 따내는 기적을 만들어냈습니다. 그 주인공은 바로 정주영. 가난한 농가에서 태어나 맨손으로 대한민국을 세계 조선 강국으로 만든 전설적인 인물이죠. 과연 그 작은 지폐 한 장으로 어떻게 세계를 뒤바꿨을까요? 지금부터 그 감동적인 여정이 시작됩니다. 아무도 믿지 않았던 농가 소년 1915년 통천군. 아산면, 지금은 북한 땅이 된 그곳에서 한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정주영, 그의 이름이었죠. 가난한 농가의 맏아들로 태어난 그에게 세상은 냉혹했습니다. 하루 세끼를 걱정해야 하는 현실, 학교는 고사하고 글자조차 제대로 배우기 어려운 환경이었어요. 하지만 어린 주영의 눈빛은 달랐습니다. 논밭을 바라보며 늘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언젠가는 이 가난에서 벗어나고 말 거야. 그의 아버지는 그런 아들을 보며 걱정이 앞섰습니다. 농사나 열심히 지어라. 헛된 꿈 꾸지 말고 말이야. 16세가 되던 해, 정주영은 인생을 바꿀 결심을 합니다. 집에서 기르던 소 한 마리를 팔아 서울로 떠난 거예요. 부모님도 모르게 말이죠. 그때까지만 해도 아무도 몰랐습니다. 이 소년이 훗날 대한민국 경제사를 다시 쓸 거라는 사실을 말이에요. 서울에서의 생활은 더욱 혹독했습니다. 낮에는 막노동을 하고 밤에는 판잣집 한 구석에서 잠을 청했어요. 하지만 정주영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 시간들이 그를 더욱 강하게 만들어갔거든요. 언젠가는 내가 이 나라를 바꿔보겠다. 그의 마음속에는 항상 이런 꿈이 자리 잡고 있었어요. 1940년 25세의 정주영은 드디어 첫 번째 사업을 시작합니다. 아도서비스라는 자동차 정비업체였죠. 전쟁통에도 굴복하지 않고 사업을 이어간 그의 의지는 정말 대단했어요. 그리고 해방 후 1947년 현대건설을 설립하게 됩니다. 이때만 해도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어요. 이 작은 건설 회사가 훗날 세계를 놀라게 할 거라는 사실을 말이죠. 하지만 정주영의 진짜 꿈은 따로 있었습니다. 바로 조선업이었어요. 바다 위를 달리는 거대한 배들을 보며 늘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우리도 저런 배를 만들 수 있을 텐데. 1960년대까지만 해도 한국에는 제대로 된 조선소 하나 없었습니다. 모든 배는 일본이나 유럽에서 수입해와야 했어요. 그런 현실이 정주영에게는 더 없는 기회로 보였습니다. 불가능한 꿈의 선언 1967년 52세의 정주영이 충격적인 발표를 합니다. 현대건설이 조선업에 진출하겠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사람들의 반응은 한결같았어요. 미쳤구나. 배는 고사하고 제대로 된 기술자도 없는데 조선소도 없으면서 무슨 배를 만든다는 거야? 당시 한국의 조선업 수준은 정말 형편없었습니다. 고작 수백 톤급 어선이나 겨우 만들 정도였거든요. 그런데 정주영은 수만 톤급 대형 선박을 만들겠다고 나선 거예요. 주변에서는 모두 말렸습니다. 회장님, 너무 무리입니다. 차라리 건설업에만 집중하시죠. 하지만 정주영의 생각은 달랐어요. 그는 늘 이렇게 말했거든요. 해보기 전에는 안 된다고 말하지 마라. 이 한마디가 바로 그의 인생 철학이었습니다. 남들이 불가능하다고 할 때 그는 오히려 더 큰 가능성을 봤어요. 드디어 1970년 정주영은 구체적인 계획을 세웁니다. 울산에 대형 조선소를 건설하겠다는 거였어요. 하지만 문제가 하나 있었습니다. 조선소를 짓려면 엄청난 자금이 필요한데 그 돈이 없었거든요. 은행에서 대출을 받으려고 해도 담보가 뭡니까? 조선업 경험이 있나요? 이런 질문만 돌아왔어요. 그때 정주영은 기발한 아이디어를 떠올립니다. 그럼 먼저 배를 팔자. 그 돈으로 조선소를 짓고. 정말 기상천외한 발상이었죠. 조선소도 없이 배를 먼저 팔겠다니 말이에요. 하지만 이것이 바로 정주영의 천재성이었습니다. 남들과는 완전히 다른 관점에서 문제를 바라본 거거든요. 1970년 6월 정주영은 마침내 결심을 굳힙니다. 직접 유럽으로 날아가서 배를 팔아오겠다고 말이에요. 그때만 해도 아무도 몰랐습니다.
이 여행이 대한민국 경제사의 전환점이 될 거라는 사실을 말이죠. 런던에서 벌어진 기적 1970년 여름, 런던 시티의 바클레이 은행. 이곳에서 역사상 가장 극적인 상담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한쪽에는 영국 금융가들이, 다른 한쪽에는 정주영 회장이 앉아 있었어요. 분위기는 처음부터 싸늘했습니다. 정 회장님, 귀하의 회사가 조선업을 한 적이 있나요? 영국 측 대표의 첫 번째 질문이었어요. 정주영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없습니다. 그럼 조선소는 있습니까? 아직 없습니다. 설계 기술은요? 그것도 없습니다. 회의실 안에 공기가 얼어붙었어요. 영국인들은 서로 눈빛을 주고받으며 속삭였습니다. 이 사람이 정말 정신이 있나? 조선소도 기술도 없으면서 26만 톤 유조선을 만들겠다고? 그들의 표정에는 비웃음이 가득했어요. 바로 그때였습니다. 정주영이 조용히 지갑을 꺼냈어요. 그리고 그 안에서 500원짜리 지폐 한 장을 꺼내 테이블 위에 놓았습니다. 이게 뭡니까? 영국인들이 의아해했어요. 그림을 자세히 들여다보던 그들의 표정이 갑자기 바뀌었습니다. 이게 배인가요? 그렇습니다. 거북선입니다. 정주영의 목소리에는 자신감이 넘쳤어요. 이 배는 500년 전에 우리 조상들이 만든 세계 최초의 철갑선입니다. 임진왜란 때 일본 함대를 무찔렀던 바로 그 배죠. 영국인들이 깜짝 놀랐어요. 500년 전에 이미 철갑선을 만들었다니. 유럽에서 철갑선이 등장한 것은 19세기의 일이었거든요. 정주영은 계속해서 설명했습니다. 우리 민족은 오래전부터 바다와 함께 살아왔습니다. 배를 만드는 DNA가 우리 혈관 속에 흐르고 있어요. 그 순간 회의실의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처음에는 의심스러워했던 영국인들이 진지한 표정으로 정주영을 바라보기 시작했어요. 정말 흥미롭군요. 그런데 현재는 어떤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정주영은 자신있게 답했습니다. 조선소는 배가 완성될 때 함께 완공됩니다. 그리고 세계 최고의 기술자들을 모셔올 겁니다. 여러분이 원하는 최고 품질의 배를 만들어드리죠. 그의 눈빛에는 확신이 가득했어요. 아무런 준비도 되어 있지 않았지만 그는 반드시 해낼 거라는 믿음이 있었거든요. 하지만 영국인들의 마지막 질문이 남아 있었어요. 만약 실패하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정주영은 잠시 침묵했다가 말했습니다. 실패라는 단어는 제 사전에 없습니다. 해보지도 않고 포기하는 것, 그것이 진짜 실패죠. 세계가 비웃은 계약 3일간의 치열한 협상 끝에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바클레이 은행이 정주영의 제안을 받아들인 거예요. 26만 톤급 유조선 2척 건조 계약, 총 금액 200억 원. 당시로서는 상상할 수 없는 거대한 프로젝트였습니다. 계약서의 사인이 끝나자마자 이 소식은 전 세계로 퍼져나갔어요. 특히 조선업계의 반응은 가히 폭발적이었습니다. 한국이 26만 톤 유조선을 만든다고? 조선소도 없는 나라가? 이건 사기 아닌가? 일본 조선업계는 더욱 격렬하게 반응했어요. 한국인들이 미쳤구나. 배 만드는 기술이 그렇게 쉬운 줄 아나? 당시 일본은 세계 조선업계 1위였거든요. 한국이 자신들의 영역에 도전한다는 사실 자체가 우스꽝스러웠던 거죠. 유럽의 조선업체들도 마찬가지였어요. 2년 안에 26만 톤 유조선을 만든다고? 우리도 5년은 걸리는데? 아마 1년 후에는 계약 취소 소식이 들릴 거야. 그들은 정주영의 도전을 진지하게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하지만 정주영은 전혀 개의치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런 반응들이 그를 더욱 자극했어요. 그래, 모두 불가능하다고 하는구나. 그럼 더욱 확실하게 해내야지. 그의 마음속에는 이미 구체적인 계획이 그려지고 있었거든요. 한국으로 돌아온 정주영은 즉시 행동에 나섰습니다. 첫 번째로 해야 할 일은 조선소 부지를 정하는 것이었어요. 여러 후보지를 검토한 결과 울산이 최적의 장소로 결정되었습니다. 깊은 바다와 인접해 있고 대형 선박이 드나들기에 충분한 수심을 확보할 수 있었거든요. 두 번째는 자금 확보였어요. 200억 원짜리 계약을 따내긴 했지만 조선소를 짓고 배를 만들려면 그보다 훨씬 많은 돈이 필요했습니다. 정주영은 정부와 은행을 찾아다니며 설득 작업에 나섰어요.
이 프로젝트가 성공하면 대한민국이 조선 강국이 됩니다. 하지만 여전히 회의적인 시선이 많았어요. 정 회장님, 너무 위험한 도박 아닙니까? 실패하면 회사가 망할 수도 있는데요. 그럴 때마다 정주영은 이렇게 답했습니다. 위험하지 않은 사업은 이미 남들이 다 해버렸습니다. 우리는 남들이 못하는 일을 해야 해요. 드디어 1970년 12월 모든 준비가 완료되었습니다. 이제 정말로 울산에 조선소를 짓기 시작할 때가 온 거예요. 하지만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이 결정이 울산이라는 도시의 운명을 완전히 바꿔놓을 거라는 사실을 말이죠. 울산 모래사장의 첫 삽 1970년 12월 어느 추운 겨울날 울산 앞바다가 내려다 보이는 넓은 모래사장에 한 무리의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정주영과 현대 임직원들 그리고 몇몇 정부 관계자들이었어요. 이들이 여기 모인 이유는 단 하나, 현대조선소 기공식을 위해서였습니다. 정주영이 삽을 들고 모래땅에 첫 삽을 떴습니다. 오늘부터 이곳에 세계 최대의 조선소가 들어섭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확신이 가득했어요. 하지만 주변을 둘러본 사람들의 표정은 복잡했습니다. 눈앞에 펼쳐진 것은 그저 끝없는 모래사장뿐이었거든요. 당시 울산은 인구 10만 명 정도의 작은 어촌 도시였어요. 주요 산업이라고는 고기잡이가 전부였죠. 그런 곳에 갑자기 거대한 조선소가 들어선다니 지역 주민들도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정말 여기에 배를 만드는 공장이 들어선다고? 꿈 같은 이야기네. 하지만 정주영의 의지는 확고했어요. 그는 이미 머릿속에 완성된 조선소의 모습을 그리고 있었거든요. 이곳에 260만 평의 조선소가 들어섭니다. 30만 톤급 선박도 건조할 수 있는 세계 최대 규모죠. 그의 설명을 듣던 사람들이 깜짝 놀랐어요. 상상만으로도 어마어마한 규모였거든요. 공사는 즉시 시작되었습니다. 하지만 문제가 하나둘 터져나오기 시작했어요. 가장 큰 문제는 기술이었습니다. 조선소를 어떻게 설계해야 하는지, 어떤 장비가 필요한지 아무도 제대로 아는 사람이 없었거든요. 정주영은 세계 각국으로 기술자들을 보내 조선소 견학을 시켰어요. 일본, 유럽, 미국까지 가서 선진 기술을 배워오라고 했죠. 우리가 모르는 건 배우면 됩니다. 중요한 건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그의 이런 자세가 직원들에게도 전해졌어요. 한편 박정희 대통령은 이 프로젝트를 그냥 하나의 민간 사업으로만 보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바로 그의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의 핵심 축이었거든요. 1962년부터 시작된 이 계획은 대한민국을 농업국에서 공업국으로 바꾸려는 야심찬 프로젝트였어요. 우리나라가 진정한 선진국이 되려면 중화학공업을 일으켜야 한다. 박 대통령은 늘 이렇게 강조했어요. 그리고 조선업은 바로 그 중화학공업의 꽃이었습니다. 철강, 기계, 전자, 화학. 모든 산업이 연결된 종합산업이었거든요. 1971년 봄, 박정희 대통령이 직접 울산 건설 현장을 찾았습니다. 경부고속도로를 2년 만에 완공시킨 그 추진력으로 이번에는 조선업 육성에 나선 거였어요. 아직 공사 초기 단계라 볼 것도 별로 없었지만 두 사람 사이에는 특별한 교감이 흘렸습니다. 정 회장, 경부고속도로를 2년 8개월 만에 완공시킨 그 정신으로 이번에도 해낼 수 있겠소? 박 대통령의 질문에 정주영이 힘차게 답했어요. 각하, 고속도로는 육지를 연결했지만 이번에는 대한민국을 세계 바다와 연결하겠습니다. 박 대통령의 눈이 번뜩였어요. 좋소. 그럼 정부도 전폭 지원하겠소. 포항제철소에서 나오는 철강을 우선 공급하고 수출입은행 자금도 특별 지원하겠소. 이것이 바로 관민합작의 진정한 모습이었습니다. 그날 박 대통령은 정주영과 함께 조선소 부지를 걸으며 미래를 그려봤어요. 정 회장, 이곳에서 만든 배가 세계 바다를 누비면서 메이드 인 코리아를 알리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꿈꾸는 대한민국이요. 각하, 제2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이 끝나는 1976년까지 연간 100만 톤 조선 능력을 갖추겠습니다. 정주영의 약속에 박 대통령이 만족스럽게 고개를 끄덕였어요. 두 사람의 호흡이 완벽하게 맞아떨어진 순간이었죠. 하지만 여전히 세계의 시선은 차가웠습니다. 특히 일본 언론들은 연일 비판 기사를 쏟아냈어요.
한국의 무모한 도전, 실패가 예정된 프로젝트 이런 식으로 말이죠. 그럴 때마다 정주영은 더욱 의지를 다졌습니다. 저들이 비웃는 만큼 더 확실하게 성공해 보이겠다. 맨손으로 시작한 기적 1972년 울산 조선소 건설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정말 혹독했어요. 조선소를 지을 기술자도 배를 설계할 전문가도 심지어 제대로 된 용접공도 부족했거든요. 말 그대로 맨손으로 시작한 거나 다름없었죠. 정주영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파격적인 결정을 내립니다. 전 세계에서 최고의 기술자들을 모셔오기로 한 거예요. 일본, 유럽, 미국까지 가서 경험 많은 조선 기술자들을 스카우트해왔습니다. 하지만 그들을 설득하는 일이 쉽지 않았어요. 한국에서 배를 만든다고요? 정말입니까? 외국 기술자들의 반응은 한결같았어요. 대부분이 한국의 기술 수준을 의심했거든요. 하지만 정주영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지금은 없지만 곧 있을 겁니다. 여러분이 와서 만들어주세요. 드디어 1973년 첫 번째 외국인 기술자들이 울산에 도착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본 현실은 충격적이었어요. 아직 조선소 건설도 제대로 끝나지 않은 상태였거든요. 이곳에서 정말 배를 만들 수 있을까? 의구심이 들 수밖에 없었죠. 그때 정주영이 그들에게 말했습니다. 지금 보시는 건 시작일 뿐입니다. 1년 후에는 여기서 세계 최고의 배가 만들어질 거예요. 그의 확신에 찬 목소리가 외국 기술자들을 움직였어요. 이 사람 정말 대단한 사람이군. 한국 기술자들의 학습 능력도 놀라웠습니다. 외국 전문가들이 가르쳐주는 모든 것을 스펀지처럼 흡수했어요. 밤낮 구분 없이 공부하고 또 공부했죠. 우리도 세계 최고가 될 수 있다는 믿음이 있었거든요. 가장 어려운 부분은 대형 선박의 설계였어요. 26만 톤급 유조선은 당시로서는 초대형 선박이었습니다. 길이 330m, 폭 51m, 높이 30m에 달하는 거대한 배였죠. 이런 배를 설계해본 경험이 있는 한국인은 아무도 없었어요. 하지만 한국의 젊은 엔지니어들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외국 기술자들과 밤낮으로 함께 작업하며 하나하나 배워나갔어요. 모르는 건 배우면 되고 없는 건 만들면 됩니다. 정주영 회장의 철학이 모든 직원들에게 스며들어 있었거든요. 1973년 말 드디어 첫 번째 배의 설계가 완료되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진짜 어려운 일이 시작되는 거였어요. 설계도대로 실제 배를 만드는 일이었죠. 과연 한국이 정말로 26만 톤급 유조선을 만들어낼 수 있을까요? 전 세계가 숨죽이며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1974년 대한민국이 바다로 나아가다 1974년 6월 9일 울산 현대조선소. 이날은 대한민국 조선업 역사상 가장 중요한 날이었습니다. 드디어 첫 번째 유조선 아틀란틱 배런호의 진수식이 열리는 날이었거든요. 전국에서 수만 명의 사람들이 몰려들었어요. 정주영은 그날 아침 일찍부터 조선소를 돌아다녔습니다. 4년 전 모래사장이었던 이곳이 이제는 거대한 배가 만들어지는 조선소로 변해 있었어요. 26만 톤급 유조선이 웅장한 모습으로 바다로 나갈 준비를 하고 있었죠. 정말 해냈구나. 정주영의 눈에 눈물이 맺혔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불가능하다고 했던 일을 마침내 해낸 거였습니다. 500원짜리 지폐 하나로 시작된 꿈이 현실이 된 순간이었죠. 오전 11시 진수식이 시작되었습니다. 박정희 대통령을 비롯해 정부 고위 관계자들, 외국 바이어들, 언론사 기자들이 모두 참석했어요. 특히 외국 기자들의 관심이 뜨거웠습니다. 정말 한국이 이런 배를 만들어냈다니 믿어지지 않는다. 정주영이 마이크 앞에 섰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서기까지 수많은 분들의 도움이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불가능하다는 말을 듣고도 포기하지 않았던 우리 직원들에게 감사드립니다. 그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드디어 배가 바다로 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26만 톤의 거대한 선박이 서서히 물 위로 미끄러져 들어가는 모습은 정말 장관이었어요. 참석자들 모두가 박수를 쳤고 많은 사람들이 감격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하지만 가장 감동적인 건 현장에서 일했던 기술자들과 용접공들의 모습이었어요. 그들은 지난 4년간 밤낮 없이 일하며 이 순간을 만들어낸 주역들이었거든요.
우리가 해냈다. 정말 해냈어. 그들의 외침이 조선소 전체에 울려 퍼졌어요. 외국 언론들도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한국 조선업의 기적, 제로에서 세계 최고로 이런 헤드라인들이 전 세계 신문 일면을 장식했어요. 특히 일본 언론들의 반응이 가장 충격적이었습니다. 그들은 줄곧 한국의 조선업을 무시해왔었거든요. 한국이 정말 이런 배를 만들 수 있을 줄 몰랐다. 우리가 너무 방심했던 것 같다. 이제야 한국을 진짜 경쟁자로 인정하기 시작한 거죠. 그날 저녁 정주영은 조선소가 내려다 보이는 언덕에 혼자 올라갔습니다. 어둠 속에서도 불빛이 환하게 켜진 조선소가 보였어요. 그리고 바다 위에 떠 있는 거대한 유조선이 달빛을 받아 반짝이고 있었죠. 아버지, 보고 계시죠? 아들이 해냈습니다. 정주영이 하늘을 올려다보며 중얼거렸어요. 가난한 농가의 아들에서 세계적인 기업가가 되기까지의 긴 여정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시작에 불과했던 전설 1974년 첫 번째 유조선의 성공적인 진수는 정말로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박정희 대통령의 경제개발 5개년 계획과 정주영의 도전 정신이 만나 더 큰 기적을 만들어내기 시작했거든요. 이번에는 현재 현대중공업의 놀라운 규모입니다. 현재 HD 현대중공업은 어떤 회사가 되었을까요? 연간 매출 14조 4천억 원, 직원 수만 명이 일하는 글로벌 조선업계 1위 기업이에요. 평균 연봉 9,757만 원으로 울산 지역 최고 대우를 받는 직장이기도 하죠. 더 놀라운 건 수익성입니다. 2024년 영업이익이 전년 대비 294% 증가했어요. 왜 이렇게 잘 나갈까요? 바로 친환경 선박 때문입니다. LNG선, 수소선박, 친환경 연료 선박 주문이 기록적으로 몰리고 있거든요. 숫자로 보는 현대조선소의 성취를 볼까요? 정주영이 500원으로 시작한 꿈이 얼마나 컸는지 숫자로 보면 더 놀라워요. 1970년 모래사장에서 시작을 해서 2024년 연간 매출 14조 4천억 원, 한국 GDP의 0.7%이며 직원 수는 3만 명으로 울산 인구의 3%가 현대중공업 가족일 정도입니다. 그리고 건조 능력 또한 연간 100척 이상의 대형 선박이며 세계 시장 점유율은 전 세계 20%로 세계 1위입니다. 이게 얼마나 대단한 숫자인지 아시나요? 현대조선소 매출 14조 원은 네이버, 카카오, NC소프트를 합친 것보다 큰 규모예요. 정주영이 런던에서 500원짜리 지폐로 따낸 200억 원 계약의 700배가 넘는 거죠. 진수식 다음 날 박정희 대통령이 정주영을 청와대로 불렀습니다. 정 회장, 약속을 지켰소. 이제 더 큰 그림을 그려봅시다. 대통령의 책상 위에는 제3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 초안이 놓여 있었어요. 트럼프 관세 정책, 오히려 기회가 된 이유입니다. 2024년 트럼프 대통령 당선 이후 더욱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트럼프가 미국 조선업 부활을 선언하면서 한국 조선업과의 협력을 요청한 거예요. 한국의 세계적인 군함과 선박 건조 능력을 잘 알고 있다면서 말이죠. 왜 트럼프가 한국에 손을 내밀었을까요? 중국 조선업을 견제하기 위해서예요. 중국이 전 세계 조선업을 장악하자 미국이 한국의 기술력에 눈을 돌린 거죠. 실제로 HD 현대중공업 주가는 트럼프 당선 후 2배나 올랐어요. 트럼프는 중국 선박의 관세와 항만세를 부과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중국에서 수리하는 미국 선박에는 200% 관세를. 이게 바로 한국 조선업에는 엄청난 기회가 된 거예요. 조선업은 트럼프 관세 무풍지대라는 말이 나올 정도거든요. 중화학공업 육성이 이번 계획의 핵심입니다. 조선업뿐만 아니라 자동차, 철강, 석유화학까지. 정 회장이 그 선봉에 서주시오. 박 대통령의 제안에 정주영의 가슴이 뛰었어요. 이것은 단순한 사업 확장이 아니라 나라의 운명을 바꾸는 일이었거든요. 그 후 현대조선소는 연이어 대형 선박들을 만들어내며 세계를 놀라게 했어요.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 아래 2호선, 3호선. 매년 더 크고 더 정교한 배들이 울산 바다로 진수되었습니다. 1976년에는 30만 톤급 유조선 건조에 성공했고 1980년대에는 세계 최대 규모의 컨테이너선까지 만들어냈어요.
박정희 대통령의 경제개발 계획이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빠른 속도로 실현되고 있었죠. 한국이 조선업에 뛰어든 지 불과 10년 만에 세계 1위 조선 강국이 된 거였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이 성공이 다른 산업으로 퍼져나간 것이었어요. 정주영은 박 대통령의 구상대로 자동차, 중공업, 건설 등 다양한 분야로 사업을 확장해 나갔습니다. 현대그룹은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의 성공 사례가 되었어요. 무엇보다 놀라운 것은 정주영의 도전 정신과 박정희의 국가 비전이 온 나라에 퍼져나간 것이었어요. 우리도 할 수 있다. 계획하면 이룰 수 있다. 이런 정신이 대한민국 전체에 스며들었죠. 이것이 바로 한강의 기적을 만들어낸 원동력이었습니다. 울산은 더 이상 작은 어촌 도시가 아니었어요. 경제개발 계획의 거점 도시로 세계 최대의 조선소와 석유화학 단지가 들어선 산업 도시로 완전히 변모했습니다. 인구도 10만 명에서 100만 명이 넘는 대도시로 성장했죠. 한 사람의 꿈과 한 나라의 계획이 만나 도시 전체의 운명을 바꿔놓은 거예요. 정주영은 평생을 두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시련은 있어도 실패는 없다. 500원짜리 지폐 하나로 시작된 그의 도전과 박정희 대통령의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이 만나 대한민국 전체를 바꿔놓은 위대한 여정이었어요. 그리고 그 정신은 지금도 우리 곁에서 살아 숨쉬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정말로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정주영의 더 놀라운 도전들이 기다리고 있었거든요. 북한 소대 방북, 자동차 산업 진출, 그리고 말년의 평화 통일 노력까지. 그의 파란만장한 인생 이야기는 계속됩니다. 여러분, 오늘 들려드린 정주영 회장의 이야기는 어떠셨나요? 500원짜리 지폐 하나로 200억 원 계약을 따내고 아무것도 없던 모래사장에서 연간 14조 원 매출의 세계 최대 조선소를 만들어낸 이 놀라운 실화 말이에요. 더 놀라운 건 이 이야기가 현재 진행형이라는 거예요. 2024년 트럼프가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 한국 조선업에 손을 내밀고 HD 현대중공업 주가가 2배로 뛰는 걸 보면 정주영의 꿈이 아직도 계속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정주영의 이야기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분명합니다. 불가능해 보이는 일도 도전하면 가능하다는 것이죠. 그는 남들이 모두 포기하라고 할 때 오히려 더 큰 꿈을 꾸었어요. 그리고 그 꿈을 현실로 만들어냈습니다. 혹시 지금 여러분도 무언가 어려운 도전 앞에 서 있나요? 주변에서 불가능하다고 말하고 있나요? 그렇다면 정주영 회장의 이 말을 기억해 주세요. 해보기나 했어. 오늘 이 영상을 만들면서 가슴이 뭉클해지는 건 저만이 아니겠지요. 아주 두 분이서 손발이 척척 잘 맞는군요. 지금 우리나라에 이런 대통령 없나요? 기업은 앞서가는데 정치인들이 자기 밥그릇 싸움만 하고 있으니 참 정치인들 민주만 외치지 말고 제발 역사 공부 좀 다시 시켜야겠다는 생각을 하며 온 국민 또한 제대로 된 역사를 공부해야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어쩌다가 박정희 대통령이 이리 큰 일을 하시고 독재 정권으로만 낙인 찍히는지 후손으로서 다시 한 번 더 가슴에 손을 얹고 반성을 해보는 시간이었습니다. 하긴 그 이후로 제가 한국 성장 영상 채널을 만들 생각을 했지만요. 저의 이 영상도 이 나라를 조금은 정상적인 나라로 만들어 가는데 한 몫을 한다는 생각을 하면서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한올 이야기 다음 편에서는 정주영의 또 다른 놀라운 도전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바로 자동차 산업 진출 2탄과 북한 소대 방북을 준비하겠습니다. 과연 어떤 기적들이 펼쳐질지 기대해 보시고요. 내일 뵙겠습니다. 건강 조심하십시오.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여러분도 오늘부터 정주영처럼 불가능을 가능으로 만드는 도전자가 되어보세요. 그럼 내일 이 시간에 또 만나요.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잊지 마세요. 여러분의 응원이 더 좋은 콘텐츠를 만드는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